엔터티 네 번째 속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장수가 많은데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속성의 서설. 모델링 함요소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모델링 함요소는 엔터티 속성 관계가 있고요. 엔터티의 성격을 상세하게 기술하는 요소를 특성이라고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이 저자는. 그래서 속성은 그리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가장 작은 독립된 저장 단위라고 말을 합니다. 속성이 모두 도출되어야 엔터티가 온전해진다고 합니다. 속성을 분류하는 분류법에는 7가지가 있는데요. 식별자 속성과 비식별자 속성, 그 다음에 기초, 관계, 추출, 시스템 속성, 그 다음에 원본 속성과 추출 속성, 그 다음에 단일값 속성과 다가 속성, 그 다음에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 그 다음에 필수 속성과 선택 속성, 그 다음에 코드 속성과 비코드 속성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식별자 속성과 비식별자 속성. 식별자 속성은 엔터티에 존재하는 인스턴스의 유일성을 보장해주는 속성이나 속성 집합을 말합니다. 엔터티의 인스턴스마다 서로 다른 값을 가지는 속성이고요. 엔터티의 결정자 속성을 의미합니다. 엔터티의 본질이나 태생과 관련된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속성이 식별자 역할을 하지 못할 때에는 여러 속성을 모여서 식별자 역할을 하는데 이를 복합 식별자라고 합니다. 비식별자 속성은 일반 속성으로 식별자 속성에 따른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입니다. 인스턴스마다 같은 값을 가질 수 있고요. 엔터티의 종속자 속성을 의미합니다. 이거는 엔터티의 특성을 묘사하는 속성입니다. 식별자 속성은 엔터티의 본질이나 태생과 관련돼 있다면 비식별자 속성은 엔터티의 특성을 묘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밑에 그림 같은 거 보시면 사원 번호가 식별자 속성인 거고요. 사원 번호, 그다음에 사원 주민등록번호, 소속 부서 번호, 이런 걸로 이제 그 사원이 누군지를 식별할 수 있어서 식별자 속성이고요. 그 외 사원명, 뭐 퇴사일자, 휴대폰 번호는 비식별자 속성을 말합니다. AK가 예? AK가 유니크 키. 유니크 UK 아니야? 아, 그쵸. IK라고도 해요. 얼터네이트 킹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식별자의 종류에서 후보 식별자. 후보 식별자는 주 식별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식별자들을 의미합니다. 모든 식별자는 주 식별자가 될 수 있는 후보이므로 식별자와 후보 식별자는 사실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후보 식별자는 하나의 엔터티에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사원번호,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그 다음에 고객번호 같이 하나의 릴레이션을 구분할 수 있는 속성들이 이제 결정자이면서 후보 식별자이고요. 이런 여러 개의 후보 식별자 중에서 이제 주 식별자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식별자의 종류, 주 식별자. 주 식별자는 엔터티 하나만 존재하는 대표 식별자를 말합니다. 업무 식별자나 후보 식별자와 달리 물리적인 개념이 강해 저희가 생각하는 PK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K는 테이블에 지정된 물리적인 제약을 의미합니다. 주 식별자는 논리적으로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기준을 의미하고 기준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테이블에서 쉽게 생각하는 PK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 식별자의 역할로는 자신의 엔터티 내에서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PK 역할, 다른 엔터티와 관계를 식별하는 FK 역할을 합니다. 주 식별자를 지정하는 방법에는 하나 또는 여러 개의 식별자 후보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표를 지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인조 식별자를 만들어 주 식별자로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 식별자의 특성으로는 엔터티의 주 식별자가 반드시 존재해야 하고요. 주 식별자는 하나만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널값을 활용하면 안 됩니다. 주 식별자가 바뀌는 현상으로는 뭐 엔터티 정의가 불명. 속도 빠르네. 느려.
왜요? 좀더 빨리 할까? 주식 글자가 바뀌는 현상, 저자는 크게 네 가지로 구분했는데요. 엔터티의 정의가 불명확할 때, 그다음에 데이터의 분석이 미흡할 때, 이력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그다음에 업무가 변경되었을 때라고 이렇게 정의를 했는데요. 위에 세 개는 업무가 변경됐을 때를 빼고 세 개는 기획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대상에 대해서 분석이 제대로 안 됐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가 변경됐을 때는 이제 저희 그 업체 신청 첨부 파일처럼 엔터티 첨부 파일 순번이 원래 키였잖아요. 근데 이번에 코드가 추가되면서 그런 식으로 업무가 변경됐을 때 주식 별자가 변경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속성을 주식 별자로 선택해야 하는가?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주식 별자 속성은 값이 변경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야 됩니다. 주식 별자는 다른 엔터티와의 관계 시 외래식 별자가 되기 때문에 주식 별자가 변경되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일반 속성에 중속되지 않도록 선정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 그 셋 번호처럼 그 번호 안에 여러 가지 체계가 들어가 있는 그런 값의 속성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네요. 어려워. 여기서 계좌번호를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요. 계좌번호 내에 이제 지점명도 있고, 그 다음에 개설 지점 번호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주식 별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표현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임조식 별자의 의미를 부여하지 않도록 선정하고, 그 다음에 주식 별자 속성이 논리적으로 널값이 존재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알 수 없는 값은 식별자 그 릴레이션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주식 별자가 될 수 없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속성이 최소한의 속성으로 포함되도록 해야 되고, 업무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속성을 선정을 하며, 그 다음에 업무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가 혼합되지 않도록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거 말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슈퍼 식별자가 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그 다음에 되도록 길이가 작아야 하며, 그 다음에 주식별자 속성값은 가능한 고정 길이가 되도록 선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별자 속성은 전사에서 한 번만 사용되도록 선정한다고 하는데 이건 사실상 힘들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주민등록번호 같은 암호화 대상 속성은 포함되지 않도록 선정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 말했지만 업무를 대표할 수 있는 속성을 선정하는 게 제일 좋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주식별자를 단순하게 설계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앞에 내용이랑 동일한데요. 이번에 그림을 예제로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주식별자 속성에 대해서 주식별자에 대한 속성이 많으면 가독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계좌 엔터티를 보시면은 주식별자 속성이 3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복합 주식별자를 사용하면은 이 계좌 가독성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조인 관계를 했을 때 계좌와 거래 내역을 조인 관계를 했을 때 이제 커리가 복잡해져서 되도록이면 주식별자는 단순하게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식별자가 커지는 것은 또 인덱스가 커지는 것을 의미해서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다음에 이거는 아까 위에 거를 이제 단순하게 변경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서 조인 관계가 간단해진다고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밑에 건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엔터티 그 베타 관계를 얘기하는데 베타죠. 예, 저 베타가 어이가 아니라 배. 오타입니다. 예. 이거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솔직히 좀 잘 모르겠어요. 베타 관계. 베타 이게 익스클루시브와 관계일 경우에 고객번 베타적인 지금 고객하고 종합계좌하고 계좌하고 겹쳐질 수가 없는 거잖아. 베타적인 관계일 때 부가 서비스에서 어떤 부가 서비스를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정리한 건데, 만약 왼쪽 같이 단독 속성일 때하고 이렇게 오른쪽 같이 복합 속성일 때하고 차이가 얘는 부가 서비스에 저 고객 번호랑 종합계좌 번호랑 계좌 번호 3 컬럼만 들어가게 된다고. 근데 이쪽에는 6개 컬럼이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얘기거든.
저기는 3컬럼 여기는 6개. 그렇기 때문에 복잡해지. 복잡해진다는 얘기를 하려고 아마 이걸 구해줬을 거야. 네, 그다음에 여섯 개의 그 뭐지? PK가 바꿔서 위. 있을 정도로? 위에 있는 거를 엔터티 설명을 어트리뷰트 설명을 안 하고 어트리뷰트 설명 안 하고 저 부가 서비스하고 하나만 퉁친 거야. 저거 전체를 부가 서비스 하나로 훔쳤다가 이 책 아마 저 책에는 저렇게 해놓고서 뭔 설명을 해놨을 텐데 어쨌든 그다음에 주 식별자를 선정하는 절차. 네, 그래서 이거는 도식화대로 보시면 되는데요. 맨 처음에 업무 식별자를 도출을 하고요. 업무 식별자 중에서 후보 식별자를 도출을 합니다. 그리고 업무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검토해서 적합하다고 하면은 업무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선정을 하고요. 만약에 적합하지 않다 그러면 후보 식별자 중에 주 식별자를 검토합니다. 그래서 그 검토된 것 중에서 적합하면은 후보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선정하고요. 적합하지 않으면 인조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선정합니다. 이 뒤에 이제 인조 식별자, 그다음에 슈퍼 식별자, 후보 식별자 내용이 나오는데요. 네, 저는 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잡한 주 식별자. 주 식별자가 복잡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업무 식별자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주 식별자를 구성하는 속성은 5개 이내가 좋다고 하는데요. 일단 그 복잡해지는 이유가 이제 기준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래서 수수료율이라는 데이터를 관리할 때 그 수수료율을 구분하는 구분하는 기준 값들이 위에서부터 거래소 번호, 뭐 계좌 종류 코드 이렇게 쭉쭉쭉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달라진다고 하면 수수료율이 여러 속성에 의해서 달라져서 예, 복잡해진다고 하네요. 말이 어려워. 예, 그리고 집계 데이터를 관리할 때도 주 식별자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이게 위에랑 수수료율과 같은 내용인데요. 집계 기준에 따라 이제 표시하는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주 식별자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인스턴스 생성하는 기준이 복잡할 때, 이것도 뭐 업무가 복잡해서 그에 따른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기준이 복잡해져서 주 식별자를 선정하는데 복잡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랑 같습니다. 그리고 교차 엔터티일 때, 교차 엔터티가 뒤에 나오는데요. 교차 엔터티는 이제 다대다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엔터티를 교차 엔터티라고 하는데, 교차 엔터티를 식별하는 주 식별자도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관계가 거꾸로 됐다. 관계가 그러네요. 예. 잘못 그렸습니다. 그린 거예요? 예, 이거는 그린 거예요. 야 이걸 미쳤다. 진짜. 이걸 PPT로 그렸단 말이야? 네, 이거 그렸어요. 야 이게 여기까지는 제가 그렸고요. 이제 뒤에서는 그림을 찾았죠, 제가. 이따가 알려주시면 솔직히 되게 깨끗하게 조금 15페이지부터 글귀가 다르네요. 그리고 뒤에 설명도 있으니까 밑에 여기까지 제가 그렸어요. 네, 그리고 복잡한 주 식별자에서 슈퍼 식별자가 사용될 때의 주 식별자가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슈퍼 식별자는 뒤에 더 자세히 나오긴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 식별자에 다른 특성을 추가해서 만든 식별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주 식별자 상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속이라는 게 얘 엔터티를 계속 밑에서 하위 엔터티가 물고 들어가는 걸 말하는 건가요? 그러면서 뭐 일대다 관계에 엔터티가 한 4개 정도 있다고 생각해봐. 처음에 1개였어. 일대다가 되려면 키가 처음에 맨 최상위 테이블은
처음에 키가 한 개지. 예. 그 다음에는 1대다 관계가 구현되려면 뭔가가 하나 더 붙어가지고 두 개가 될 거고, 얘를 또 상속받아가지고 하는 거는 또 세 개 이상이 될 거고, 이렇게 되면서 복잡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합니다. 네, 복합 주식별자의 속성 순서라고 이 책의 내용이 있는데요. 뭘 의미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조의 성능을 고려하여 속성의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고 하고, 주식별자가 결정된 후에 마지막으로 하게 된다. 그다음에 주식별자 속성 순서는 조의 요건을 심도 있게, 이 제가 생각해 그 저희 외어절 타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예. 맞아. 예. 엔터티의 튜플을 하나의 로우를 결정하는 게 식별자잖아. 예. 그 하나의 로우만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게 식별자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조회 성능을 고려해서 속성 순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게, 특정 조회 만일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그 로우를 선택하게 하는 것들이 이 식별자고, 뭐 PK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PK 인덱스는 또 그것들을 선택하면서 점점 커지는 형태로 간다고. 인덱스 자체가 비트리 형식으로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만일 가장 작은 단위가 맨 위에 올라 있거나, 아니면은 이런 거지, 상품 번호가 있고 브랜드가 있는데, 이게 만일 브랜드의 식별자, 상품의 식별자가 브랜드가 있고 상품 번호가 있는데, 상품 번호가 먼저 왔을 때하고 브랜드가 나중에 왔을 때하고 이 비틀이 생기는 게, 바이너리 트리 생기는 게 바뀐다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거는 조회 성능, 그런 것들을 인지해서 조회 성능을 고려해서 결정하라는 거고, 주식별자가 그래가지고 주식별자의 순서 또한 그 가장 중요하게 되는 거. 어트리뷰트의 순서들도 당연히 조회가 많이 되는 게 앞쪽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조회 조건으로 많이 쓰이는 게 앞쪽으로 가야 되고, 길이가 일정한 게 앞쪽으로 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 그런 것 때문에 속성 순서를 조회 성능을 고려해서 속성 순서를 결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 거는 식별자 다 선정한 다음에 나중에 맨 마지막에 선택한다는 거야. 그리고 주식별자 속성 순서를 조회 요건에 심도 있게 검토. 이것도 조회 조건을 검토해서 하라는 거고, 자주자 사용되는 속성 인덱스를 선행 속성으로, 아까 금방 말한 것처럼 컬럼의 길이가 일정하면서 조회의 양이 많은 게 앞쪽으로 갈 수 있게 처리를 하라는 거고, 검색 대상을 처음부터 줄이기 위해 분포도를 1번이랑 똑같은 얘기인데, 인덱스가 생겼을 때 그 분포도가 일정하게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인덱스가 만들어질 때 만일 바이너리 트리가 한쪽으로만 쭉 치닫는 그런 바이너리 트리가 생겼을 때, 이진 트리가 생겼을 때, 비트리는 이진 트리는 아니야. 어쨌든 만일 이렇게 만일 인덱스가 한쪽으로만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경우에는 얘를 계속 타고 가야 되잖아. 근데 만일 골고루 분포가 돼 있으면 만약 5뎁스가 돼 있게 3뎁스 정도에서 끝나는 경우도 있고, 이 골고루 분포돼 있으면 만약 이거 쓰면서 설명을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것 속성 순서도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쓰는 게 없어? 아니 앉아서 설명하려니까 좀 그래서. 아니, 그렇게까지 엄청 중요한 내용 아닙니다. 이거 엄청 중요한 거야. 속성 순서 같은 경우에는 모델링하고 제일 나중에 하긴 하지만은 성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되게 중요한 요소야. 발표자가 중요하지 않다는데. 저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아까 설명드렸던 교차 엔터티가 지금 나오는데요. 교차 엔터티의 유형은 총 4개가 있고요. 이 책에 나온 거는 총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그림을 보시면 일단 이해하시기 편할 거고요. 밑에 그리고 네,
1번 유형. 사원 엔터티랑 프로젝트 엔터티 사이에 프로젝트 인력이라는 교차 엔터티가 생성이 되었을 때요. 사원 엔터티의 사원 번호랑 그다음에 프로젝트의 프로젝트 번호를 교차 엔터티의 이제 주식별자로 사용하는 형태이고요. 이게 이제 유형 1번에 들어가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고객 엔터티와 보험계약 엔터티 사이에 보험계약 당사자라는 엔터티가 있는데, 아까 1번 유형은 이제 1번 유형으로 따지면 고객 번호와 그 보험계약 번호가 이제 그 교차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되는데, 여기에 당사자 구분 코드라는 걸 하나 더 넣어서요. 그 이 세 개가 이제 교차 엔터티의 주식별자가 되는 거를 이제 유형 2번으로 보는 거고요. 그래서 상위 엔터티 주식별자만으로 이제 교차 엔터티의 인스턴스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을 때 유형 2의 모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학생이랑 과목, 그다음에 수강이라는 교차 엔터티가 있는데요. 수강 엔터티는 양쪽 상위 엔터티의 주식별자, 그다음에 주식별자인 학생 번호와 과목 번호와 그다음에 자체 업무 식별자인 수강 번호, 수강 연도, 수강 학기가 혼합된 주식별자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델이 여기서 주식별자가 있고, 저게 그 PK를 이제 속성으로 갖고 있는, 주식별자가 아니고 속성으로 갖고 있는 거를 이제 유형 3번 모델 유형 3번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가 그래서 유형 3번은 인조식별자를 사용한 모델이라고 하고요. 교차 엔터티, 하위 엔터티가 존재하면 주식별자를 단순하게 만들기 위해 수강 엔터티와 같이 인조식별자를 사용하는 모델을 말합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유형은 이제 부분 인조식별자를 사용하는 모델이고요. 양쪽 상위 엔터티의 주식별자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한쪽 부모 엔터티의 주식별자만을 상속하면서 순번 속성을 추가하는 모델입니다. 복잡한 주식별자를 단순하게 만들려는 의도로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아닙니다. 그다음에 12번은 앞에서 여태까지 한 내용에 대해서 이제 사원 엔터티의 주식별자를 정의하는 방법을 이제 설명한 건데요. 이거는 보면은 이제 사원 데이터는 여기는 고객 엔터티에 통합하지 않고 개별적인 엔터티로 설계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저자가 이제 업무의 예시를 들어서 이제 설명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특히 중요한 것 같지 않아서 너무 중요하지. 이거 되게 중요한 거야. 이거요? 근데 이거 책 내용이 앞에 거랑 이제 제가 설명한 거랑 똑같습니다. 앞에 봐. 내가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해 줄게. 이 주식별자 앞에 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얘가 엔터티 후보, 주식별자 후보잖아. 그리고 얘네 둘 주식별자 후보야. 그리고 얘도 주식별자 후보잖아. 이 중에서 사원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 여기서 버프. 네. 왜 사원 주민등록번호를 주식별자로 선택 안 했을까? 얘도 유니크하다. 주민등록번호가 유니크하지 않지만은 유니크하다는 가정 하에서야. 개인정보 그렇지. 개인정보 관련해서 그런 거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게 아니다고 할지라도 얘는 사원 테이블이잖아. 사원 테이블이기 때문에 사원을 대표할 수 있는 거를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얘는 사람을 대표할 수 있는 거지만은 사원 번호 같은 경우는 사원 자체를 대표할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주식별자로 하는 거야. 그런 내용이고. 다음 거 넘어가. 여기는 간단하게 설명했지. 사원 데이터가 고객 엔터티에 통합되는 경우일 때 얘기하는 건데요.
사원이 고객에 통합되면 고객 번호와 조인해서 사원 정보를 알게 됩니다. 사원 번호는 사원을 상징하는 업무 식별자일 수도 있고 고객 번호와 구분할 필요도 있으며 고객 번호는 보통 길어서 사원을 관리하는 번호로 사용하기 불편하다고 하네요. 네, 실무에서는 사원 번호의 상징성 때문에 그 그림 38 4-38 모델에서 사원 엔터티 주 식별자를 사원 번호 속성으로 설계할 수 있고요. 고객 번호 속성에는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해서 중복되는 고객 번호가 생기지 않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식별자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인조 식별자. 인조 식별자는 임의로 생성한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후보 식별자 중에서 주 식별자로 사용할 마땅한 후보가 없을 때 순번 성격의 속성을 추가해서 식별자로 사용을 합니다. 모든 후보 식별자를 분석한 후 주 식별자로 사용할 최적의 후보가 없을 때 인조 식별자를 사용합니다.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면 주 식별자가 단순해지고요. 인조 식별자만으로 업무를 파악하기 어렵고 행위 엔터티 등에서는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면 업무에 대한 가독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업무와의 결합도를 감소시켜 모델의 확장성을 증가시키기도 하고요. 인조 식별자는 검색 조건에 사용되지 않습니다. 인조 식별자를 채택하면 업무 식별자의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해야 하므로 인덱스를 하나 더 관리를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주 식별자의 역할로는 후보 식별자를 도출하고 도출된 후보 식별자 중에서 주 식별자로 적당한 후보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당한 후보가 없으면 인조 식별자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을 예로 들으면요, 아까 사원이랑 똑같은 건데요. 사원 번호,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그다음에 고객 번호가 이제 주 식별자로 또 후보 식별자들인데요. 이 중에 사원 번호는 사원 주민번호는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이런 것 때문에 암호화 대상에 들어가서 제외를 하고요. 그다음에 휴대폰 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이제 변동성이 심해서 식별자로 부적합하고요. 고객 번호는 저자는 이제 길어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원을 대표할 수 있는 사원 번호 속성을 추가해서 인조 식별자를 추가해서 이제 그 식별자 역할을 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조 식별자를 사용해야 좋을 때, 그래서 주 식별자가 복잡하면서 하위 엔터티가 다수 존재할 때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면 좋고요. 업무를 직관적으로 만들어주는 번호를 사용할 때, 계좌번호와 같이 일반화된 용어를 주 식별자로 사용하면 업무가 직관적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다음에 적당한 후보 식별자가 없을 때, 그다음에 모델을 유연하게 설계할 때도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면 좋은데요. 업무 식별자를 주 식별자로 사용한 상태에서 주 식별자를 바꿀 정도로 업무가 바뀌더라도 주 식별자를 변경하기 사실상 어렵다. 인조 식별자를 사용한 상태라면 주 식별자에는 변함없이 업무 식별자를 생성한 유니크 인덱스만 변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업무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 혼합. 고객이랑 주문, 그다음에 상품이 있는데요. 고객이 하루에 같은 상품을 2번 이상 주문할 수 없다면 주문 엔터티 업무 식별자는 이제 고객 번호, 상품 번호, 주문 일자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밑에 이게 이제 업무 식별자만 사용한 엔터티의 모델이고요. 밑에 이제 업무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가 혼합된 엔터티를 보시면은 고객 번호 속성은 업무 식별자에 해당하고 주문 번호 속성은 고객별 순차적으로 증가하는 순번을 의미하므로 인조 식별자에 해당됩니다. 근데 업무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를 혼합해서 사용하면 바람직하지 않은 이유가 요건을 알기 어려워 가독성이 떨어지고 엔터티 성격이 모호해집니다. 모델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복잡해진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인조 식별자만 사용한 엔터티의 모델인데요. 인조 식별자만으로 인조 식별자만으로 주 식별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주문 엔터티의 주문 순번 속성은 고객별로 데이터가 여러 번 발생하기 때문에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인조 식별자, 이걸 부분 인조 식별자라고 하는데요.
주문 속성이 고객의 주문한 진짜 순서를 의미하며 업무 식별자에 가깝지만 주문 횟수 등 일반 속성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에 식별자의 주문 순번 속성을 사용해서 인스턴스의 유일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혼란을 일으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자가 말하기는 업무 식별자와 인조 식별자를 혼합하기보다는 각각만 사용하는 게 좋다고 얘기를 하네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하게 이제 부분 인조 식별자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 수강 엔터티에 하이 엔터티가 많고 업무가 학생 번호 속성을 사용한다면 학생 번호 속성으로 정렬을 자주 하며 빠르게 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을 때 수강 엔터티와 같이 부분 인조 식별자, 수강 순번을 부분 인조 식별자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엔터티 간의 관계가 종속 관계이면서 종속 엔터티의 업무 식별자가 분명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업무 식별자가 변경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일자 속성이 포함된 엔터티의 하이 엔터티가 많으며 주요 업무 식별자를 자주 사용할 때 부분 인조 식별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별자, 대리 식별자가 있는데요. 대리 식별자는 주 식별자로 선택되지 않은 후보 식별자입니다. 대리 식별자를 선정하는 과정은 오타가 좀 많네요. 후보 식별자를 선정한다. 그 다음에 후보 식별자가 여러 개 있다. 후보 식별자 중에서 주 식별자로 선정한 후보가 있는지 판단한다. 후보 식별자 중에서 주 식별자가 있다면 나머지는 대리 식별자가 된다. 후보 식별자 중에 주 식별자가 없다면 인조 식별자를 채택한다. 그 다음에 인조 식별자를 채택하면 후보 식별자는 전체가 대리 식별자가 된다. 대리 식별자는 결국 후보 식별자와 같은 역할을 하고요. 유니크 인덱스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식별자 중에서 슈퍼 식별자가 있습니다. 슈퍼 식별자는 주 식별자에 다른 속성을 추가해서 만든 식별자를 의미합니다. 사원 번호를 주 식별자로 보통 쓰는데 사원 번호에 사원명을 붙인다거나 아니면 사원 번호에 사원 주민번호를 붙인다거나 사원 번호 아니면 사원 번호에 사원 주민번호 그리고 사원명 이렇게 세 개를 붙여서 식별자를 만들 때 슈퍼 식별자라고 합니다. 슈퍼 식별자를 구성하고 있는 속성 중에는 새로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속성을 제외하며 후보 식별자가 됩니다. 후보 식별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사용한다고 하고요. 검색과 관련돼 있어 외열 구문에 사용된 속성을 전부 인덱스에 포함시켜 커버링 인덱스를 생성하며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어 사용을 합니다. 인덱스를 하나 더 생성하는 것에 대한 거부 반응이 주 식별자의 인덱스 대상 속성을 추가하기도 하고요. 식별자를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용합니다. 주 식별자는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기준과 인스턴스를 식별하는 역할만 해야 합니다. 인스턴스 역할을 하는 것은 주 식별자가 아니고 슈퍼 식별자를 사용하면 엔터티의 성격이 불분명해집니다. 그리고 인스턴스를 발생시키는 기준, 즉 업무 식별자를 명확해야 엔터티 성격이 분명해지고요. 슈퍼 식별자를 사용하면 데이터 성격이 점점 모호해지면서 엔터티 성격이 변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자는 슈퍼 식별자를 사용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저희도 사용을 하나요? 아니 우리 없어. 네, 없나요? 최대한 없겠는데 어딘가 있을 수도 있지. 슈퍼 식별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 그리고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슈퍼 식별자를 사용하게 되면은 그냥 이것저것 데이터가 다 들어와. 아무거나 해도 아무거나 데이터를 넣어도 거의 다 대부분 들어가.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그런 키를 만들어 놓을 이유가 없잖아. 다음에 속성의 종류에서 기초 속성. 엔터티의 본질을 설명하는 속성이고요. 기초 속성을 보면 그 엔터티의 정의를 알 수 있습니다. 엔터티에 반드시 존재해야 하는 업무 식별자와 후보 식별자, 엔터티의 특성을 설명하는 속성 등이 이에 해당되고요. 엔터티가 어느 주제 영역에 속하는지에 대한 오너십이 모델 오너십인데 모델 오너십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그림 보시면 주문 엔터티의
그 주문 번호, 고객 번호, 주문 일자, 그다음에 배송 요청 일자, 배송지 주소 속성 등이 기초 속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안 넘겼구나. 그리고 관계 속성. 관계 속성은 그 타 엔터티와의 관계를 알기 위해 사용하는 외래 식별자 속성입니다. ERD에서 관계선이 생략될 수는 있어도 관계 속성은 생략되면 안 되고요. 관계 속성은 참조되는 엔터티 존재 종속 관계면 관계 속성은 엔터티 본질을 의미하므로 기초 속성이기도 합니다. 이게 존재 종속 관계가요. 부모 엔터티가 없으면 자식 엔터티도 없다라는 걸 의미한다는데요. 말이 되게 어려워요. 그거지. 우리 쪽에 브랜드가 없으면은 예. 상품이 생성될 수 없잖아. 예. 그런 것처럼 FK로 걸려 있으면서 난널 컬럼인 그런 데이터들을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엔터티 간의 관계가 종속 관계가 아니고 단지 참조하는 관계라면 관계 속성은 기초 속성이 아니고 참조하는 엔터티의 본질을 정의하는 속성이 아니게 됩니다. 참조하는 관계라는 게 지금 여기서 예. 아마 참조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게 FK면서 널러블 속성이 있는 걸 참조하는 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야. FK인데 널이 허용되는 거. 그리고 관계 속성은 참조되는 엔티티의 주식별자 속성이다. 넘어가. 그다음에 추출 속성. 추출 속성은 이미 존재하는 속성으로 재생될 수 있는 속성입니다. 추출 속성은 기존에 존재하는 원본 속성의 값을 연산해서 생성할 수 있는 속성이고, 추출 속성은 원본 속성에 종속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못 알아들어. 생년월일 있잖아. 예, 뒤에 나오는. 예, 아무튼 예 맞습니다. 생년월일. 생년월일 가지고서는 나이를 추출할 수 있잖아. 예. 이랬을 때 여기에 만약 컬럼이 나이라는 컬럼이 있으면 얘가 추출 속성이야. 넘어가 이건. 씨. 여기 무슨 주문 가격을 얘기하더라고. 예. 그다음에 시스템 속성. 이거는 저희 ERD 보시면은 밑에 시스템 영역에 있는 그 속성들을 말하는 건데요. 예, 시스템 속성 대표 데이터에 대한 추적 감시를 위해 사용하는 속성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해당 인스턴스를 누가 생성하고 언제 생성했는지, 누가 언제 수정했는지를 관리하는 속성입니다. 없잖아. 응? 나이 없는데? 누가 그럼 하나 두 개 들었다. 아니야. 됐어. 아니야. 씹혔네. 여기 중복 속성. 중복. 넘어가시죠. 네, 시스템 속성 넘어가겠습니다. 네. 어려운 거 아닙니다. 네, 추출 속성의 종류 중에 이제 중복 속성이 있습니다. 중복 속성은 제거하는 것이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의 중요한 목적 중 하나라고 하고요. 이미 존재하는 속성의 값을 중복해서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중복 속성을 사용하는 이유는 상위 엔터티와의 조인을 피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고요. 여기 고객 엔터티와 계좌 엔터티를 보시면은 고객의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계좌에도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중복된 속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주민번호 같이 이제 식별번호는 정확성을 반드시 맞춰야 하기 때문에 여러 엔터티에 이렇게 속성이 중복돼서 있으면 관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시점 데이터가 중복 속성이다라고.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발생할 시점에 관리하는 속성은 주의해야 한다고 하고요. 이 고객과 계좌에서 계좌를 개설할 때 고객명을 의미할 수도 있으므로 중복 속성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력 번호를 같이 들어가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뭐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시점 데이터라는 의미에는 고객 엔터티 고객명 속성값이 변경되더라도 계좌 엔터티의 고객명 속성은 변경되면 안 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데이터가 발생한 시점의 데이터는 시간이 흐르면 이력 데이터가 되는데, 이력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고 시점 데이터만 관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합니다.
우리 쪽에 주문에 예. 상품 관련 컬럼들 있는 거 있잖아. 그게 이런 것들이거든. 해당 상품의 그 시점에서의 이름이라든지 상품의 이름이라든지 예. 이미지라든지 이런 거를 일부러 거기다 넣어가지고 주문 당시의 이미지와 현재의 이미지를 다르게 보일 수 있게 해주는 거거든. 중복 속성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 중복 속성을 아까 위에서는 중복 속성을 사용했을 때 가장 커다란 문제점은 데이터 정합성이 깨질 수 있다는 것이며 저장 공간을 많이 차지해서 성능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값이 변하지 않는 속성은 중복 속성으로 사용할 수 없고요. 값이 변경될 가능성이 아주 낮은 속성이 있다면 하이 엔터티의 중복 속성을 사용해도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정합성을 맞춰야 하는 대상은 적은 경우도 중복 속성을 사용할 때 적은 경우도 중복 속성을 사용할 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요. 엔터티 간의 관계가 참조 관계일 때보다 종속 관계일 때 비교적 중복 속성을 사용하기가 적당합니다. 중복 데이터의 용량을 줄이는 것 또한 의미가 있으므로 중복해서 사용할 속성의 길이도 가능한 짧아야 하고요. 짧은 게 좋고요. 중복 속성을 사용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은 업데이트 발생하는 빈도입니다. 그리고 단일값 속성과 다가 속성. 단일값 속성은 한 시점에 하나의 값을 가지는 속성을 말하고요. 데이터는 원작값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킨 정상적인 속성입니다. 다가 속성은 유사한 성격의 값을 복수로 가지고 있는 속성을 의미하고요. 한 속성에 유사한 종류의 값이 여러 개 존재하는 속성. 복합 속성은 전화번호 속성과 같이 2개 이상의 세부 속성으로 구성된 속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엔터티에 전화번호로 연락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 번호나 사무실 전화, 집 전화 이렇게 혼용해서 쓰면 이걸 다가 속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복합 속성과 다가 속성은 1정규화와 관련된 속성이고요. 일반적인 다가 속성은 여러 개의 값을 한 속성에 물리적으로 저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으로 하나의 값을 가지는데 여러 종류의 값을 의미할 때, 그다음에 의도적으로 데이터를 통합하여 일반화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의 속성에 여러 의미가 존재할 수 있도록 속성을 정의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물리적으로 다가 속성은 비트 값을 사용할 때도 있고요. 코드 속성에 여러 개의 코드 값을 저장해 사용하기도 합니다. 최종 모델에 다가 속성을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요. 개념 모델링이나 초기 논리 모델링 단계에서는 다가 속성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다가 속성은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지만 최종 물리 모델에서는 일반적으로 존재하면 잘못된 모델이라고 합니다. 우리 쪽에 다가 속성을 가지고 있는 컬럼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저기야 권한 쪽에 보면 그 안에 다 얘가 CRUD가 다 들어있잖아. 한 컬럼 안에 그런 것들을 테이블로 빼라는 얘기야 따로. 그거 말고는 없어? 없어? 찾아보면 어딘가 있겠지. 생각나는 게 그밖에 없어. 맞는데. 좋은 회사에 뭐 커튼 빼놓고 상품 번호에다 디자인 저희 700개랍니다. 700개 테이블이 없을 수가 없어요. 네, 단순 속성과 복합 속성. 네, 단순 속성은 논리적으로 의미가 있는 원작값으로 이루어진 속성입니다. 복합 속성은 2개 이상의 있는 단순 속성으로 분해할 수 있는 속성을 말하고요. 복합 속성의 판단은 나누어서 의미가 있느냐, 그다음에 기본적인 기준이며 업무에서 사용 여부가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가 속성과 복합 속성. 다가 속성은 각 자리에 의미하는 바가 동일할 때를 다가 속성이라고 하고요. 복합 속성은 각 자리의 의미가 다를 때를 의미합니다. 전화번호가 여기 예시로 있는데, 텍스트 속성도 넓은 의미에서 복합 속성이고요. 주제를 나눌 수 있는 내용이라면 개별 속성으로 분해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복합 속성을 개별 속성으로 분해할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개별적인 의미로 조회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되고요. 개념 모델에서는 모델의 복잡성이 줄고 가독성이 좋아서 다가 속성과 복합 속성도 자주 사용합니다.
필수 속성과 선택 속성. 아, 끝이 보인다. 모델링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필수 속성과 선택 속성을 구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요. 필수 속성에는 난널 제약을 생성해야 하며 반드시 디폴트 제약을 생성해야 합니다. 논리적, 물리적인 필수, 선택 속성은 의미가 다릅니다. 논리적인 필수 속성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필수 속성을 의미하고요. 물리적인 필수 속성은 디폴트 값이 지정된 속성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베타 속성. 베타 속성은 또 설명 부탁드려요. 베타가 어려워요. 나는 익스프루시브 뭐야? 이거 예. 그래서 고객 유형 코드에 따라 주민번호, 법인등록 번호가 다르게 저장되는 속성을 말하는. 네. 아, 상호 베타적인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얘 전에 모델 보면은 앞에 보면은 슈퍼 타입 서브 타입으로 만들어진 거 있잖아. 더 올라가 봐. 더 위에 있을 거야. 이거 그림이 하도 많아서. 이것처럼 여기에서 만약 여기 나오는 것처럼 여기 고객의 주민번호하고 아니 이거 지금 이 위에 있는 것 같은 경우가 이 개인 고객하고 법인 고객을 이렇게 나눴을 때 여기에 만약 여기가 개인 고객이고 법인 고객이면 여기는 법인 번호가 들어갈 거고 예. 법인 번호가 들어갈 거고 고객. 여기는 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간다든지 주민등록번호가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예. 이랬을 때 고객의 유형에 따라서 얘에 들어가는 거하고 여기 법인 번호에 들어가는 거하고 달라질 수 있잖아. 예. 그리고 얘가 이 고객이 지금 여기 주민등록번호가 여기 있었구나 이거. 어쩐지. 이 고객이 만약에 법인일 때는 여기만 데이터가 들어갈 거고 개인 고객일 때는 여기만 데이터가 들어가는 그런 서로 상호 우리 쪽에 그 전시 대상 테이블이라든지 그것처럼 한 컬럼에만 데이터가 들어가잖아. 네. 뭐 상품을 지정했다 그러면 상품에만 딱 컬럼이 들어가. 이게 베타적인 속성이야. 전시 모델이라고 합니다. 저기도 있어. 많아. 그거는 우리 베타적인 속성 엄청 많아. 랭귀지도 들어가나? 베타적인 속성이 생기는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게 정교화를 안 했거나 역정교화를 했거나야. 지워야지. 여기 그림 4.66은 베타 속성인 주민등록번호와 법인등록번호라고 해서 고객 유형에 따라 어떤 고객은 주민등록번호가 있고 법인등록번호가 널일 거고 그치. 어떤 고객은 주민등록번호가 널이고 법인등록번호가 있게 되는데 요렇게 돼 있는데 얘는 고객 식별번호가 하나로 퉁친 거야 그냥. 그럼 저게 다가 속성인 거 아니야? 다가 속성은 아니지. 한 컬러 이 고객을 설명하는 번호일 뿐이지. 이게 개인 고객일 때는 고객 유형에 따라서 개인 고객일 때는 주민번호로 들어가는 거고 법인 고객일 때는 그냥 법인 번호가 들어가는 법인 번호가 들어가는 내용이야. 그러니까 저 고객 식별번호 다가 속성이라는 거는 이 한 컬럼 내에 요 고객 식별번호라는 한 컬럼 내에 데이터가 콤마로 이렇게 여러 개 여러 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가라는 게 값이라는. 그러면 저렇게 고객 식별번호라고 해서 저 한 컬럼이 주민등록번호를 의미할 수도 있고 법인 등록번호를 의미할 수 있는데 저렇게 모델링하는 거가 괜찮은 거야? 이것도 상관없어. 좀 보여줄래? 그렇죠? 얘가 고객 식별번호라는 상위 개념을 사용했잖아. 얘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사용했고 법인등록번호를 따로 나눠가지고 얘가 사용되는 컬럼에 얘의 고객 유형에 따라 사용되는 컬럼을 지정을 해버렸단 말이야. 컬럼 지정을 했단 말이야. 이렇게 우리 쪽 모델은 내가 이렇게 만들지를 못한 상황에서
제너레이션 돼가지고 이렇게 전부 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돼 있을 거야. 그래서 보는 근데 이것 이렇게 고객 식별 번호라는 상위 개념을 사용하고서는 한 컬럼을 사용해서 이 널러블을 없애서 더 나은 성능을 나타나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야. 이 익스클루시브 속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게 맞다 이게 틀리다 이게 맞다라는 거는 어떤 그런 정의라기보다는 그 모델러의 그 뭐라 그러지 방향성 동일한 아니, 그러니까는 이 상위 개념 고객 식별 번호라는 상위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 다른 데이터를 한 컬럼에 지정하는 거를 싫어하는 사람들도 꽤 많아. 나 같은 경우도 좀 싫어하거든. 차라리 이렇게 할 거면은 나도 저 방법이 잘 나. 이렇게 할 거면은 난 탭으로 분리해 거의. 근데 개발자가 싫어합니다. 너무 싫어하지. 아니 전에는 항상 테이블을 분리했었는데 저렇게 뭐 어쨌든 뭐 난 여기 모델 볼 때마다 막 눈물이 나. 씨. 울 것 같아. 제일 큰 베타 속성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끝났습니다. 끝? 밑에 건 뭔데? 밑에 거 똑같은 거네. 네, 똑같은 거라서 지금 최근에 사용한 거 우리가 네. 데이터 뽑은 것 중에 하나가 코드 값에 따라서 포인트 같은 경우, 퍼플 코인 같은 경우, 코드 값에 따라서 데이터가 동일 컬럼에 들어 있었잖아. 그지? 네. 이게 이 테이블 같은 경우는 이런 작업을 한 거야. 이쪽에 70번 그림 같은. 근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됐었어. 그건 씨발. 정립 취소 정립 확정 계산하기가 힘들어. 씨.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 야야야. 그 바탕화면을 띄워줘. 바탕화면이요? 왜 바탕화면이요? 바탕화면이 멋지다 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